그 사람을 다시 만난 게 죄였을까? 세상의 모든 인생 이야기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다방 오디오북 구독을 통해서 여러 이야기에 공감해 주세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그날 아침도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알람 소리에 먼저 눈을 뜨고 아이들 깨우고 급히 가방을 챙겼죠. 그리곤 정신없이 식탁에 밥을 올렸어요. 김이 서린 밥솥 옆에서 입술을 깨물며 숫자 하나하나를 새기듯 오늘 일정도 머릿속에 정리했죠. 셔츠 입은 태수 씨가 무심한 눈으로 휴대폰을 내려다보며 식탁에 앉았고 아이들은 수저 소리도 없이 바쁘게 먹고 있었어요. 그 순간 말문이 막히더군요. 복직한 지 한 달. 일과 육아를 모두 안고 달리는 마라톤이었습니다. 그런데 달릴수록 혼자라는 느낌만 짙어졌어요. 남편은 수고했다 한마디 없이 출근했고 아이들도 각자 핸드폰 속으로 숨어버렸죠. 그렇게 제자리는 어디에도 없는 듯 했어요. 회사로 가는 지하철 안에서 유리에 비친 제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뿌연 지하철 창에 비친 얼굴은 평범했지만 눈빛만은 예전 같지 않았어요. 예전에 저는 웃는 게 참 많았거든요. 대학 시절에도 연애할 때도 그랬어요. 그런데 이젠 웃음이 아니라 한숨이 더 많아졌다는 걸 느꼈죠. 편집회의에 늦을까봐 뛰어간 그날 회의실 문을 열었을 때 저는 멈칫했습니다. 그곳에 준혁 씨가 있었으니까요. 정리된 단발머리에 검정 니트 차림의 그 남자는 분명히 대학 시절 제 첫사랑이었어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도 놀란 눈치였지만 곧 고개를 숙이며 오랜만이네요 라고 말했어요. 회의 내내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다시 만날 수 있죠? 그는 당시 창업에 실패하고 해외에서 돌아왔고 인턴으로 다시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모두 망했어요. 짧게 말하며 씁쓸하게 웃던 그 얼굴. 그런데도 그는 여전히 다정한 눈빛이었어요. 낡은 추억이 불쑥 밀려왔습니다. 퇴근 후 집으로 돌아와 냉장고 앞에 서서 뚜껑 열린 반찬통을 멍하니 들여다봤습니다. 집안에 정막이 내려앉아 있었고 아이들 숙제와 태수 씨의 외투가 아무렇게나 놓여 있었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 혼자 너무 오래 애썼다고. 누구도 묻지 않았고 누구도 고맙다고 말하지 않았다고. 이틀 뒤 준혁 씨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점심 괜찮으세요? 할 얘기가 있어서요. 심장이 뛰었죠. 잠시 핑계를 대고 회사 근처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그는 묻지도 않았는데 그동안의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외국에서 실패하고 병원도 다녔고 다시 돌아왔고 그 말들 사이사이에 미안하다는 눈빛이 스쳤습니다. 그때 내가 참 못됐었죠.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죠. 그렇게 우리는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어요. 말보다 더 많은 말이 오갔던 그 침묵. 그건 잊었다고 생각했던 감정이었습니다. 아이를 데리러 가는 길에 손에 쥔 커피컵이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마음속 온도처럼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문득 든 생각은 내가 나를 어디에 두고 있는 걸까였습니다. 가족을 위해 참았고 일도 포기했지만 다시 돌아온 지금 나는 어디쯤에 서 있는지 알 수 없었어요. 그날 밤 거실 불을 끄고 누웠는데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태수 씨는 출장 중이라 빈자리만 있었고 아이들은 조용히 잠들어 있었어요. 불 꺼진 방 안에서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반복했죠. 지금 흔들리면 안 돼. 나는 엄마니까. 그렇게 하루가 끝났습니다. 책임이라는 단어는 오늘도 무겁게 어깨 위에 올려졌고 마음속 감정은 말없이 접혔습니다. 하지만 접힌 감정은 사라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건 조용히 다시 펼쳐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태수 씨는 변한 게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멀어졌습니다가 맞겠죠. 같은 집에 살고 같은 식탁에 앉고 같은 시간에 잠을 자는데도 우리 사이엔 대화가 없었어요. 아침이면 밥 있어? 라는 말, 저녁이면 내일 일찍 나가라는 말, 그게 전부였어요. 처음엔 저도 피곤해서 그랬다고 생각했죠. 서로 바쁘고 아이들 챙기고 출근 준비하고 그러다 보면 말을 잊을 수도 있다고요. 하지만 그런 날이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그렇게 몇 년이 흘렀습니다. 태수 씨는 회사에서 해외 출장을 자주 나갔습니다. 가족을 위해 일한다는 말로 모든 부재를 정당화했어요. 저는 그 말이 점점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가족을 위한 일이라면 왜 가족과는 이렇게 멀어지는 걸까요? 그게 맞는 말인가요? 그날은 유난히도 피곤한 하루였습니다. 둘째 아이가 학교에서 넘어졌다는 전화를 받고 달려갔고 병원까지 갔다가 회의에 지각했죠. 저녁에 겨우 아이들 씻기고 재운 후 소파에 앉아 잠시 숨을 고르고 있었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태수 씨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왔어요? 라고 인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는 고개만 끄덕인 채 바로 방으로 들어가 버렸죠. 코트도 벗지 않고 핸드폰만 들여다보며 방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순간 마음이 서늘해졌습니다. 예전엔 그래도 오늘 어땠어? 한마디는 있었어요. 요즘은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아요. 아이들 앞에서는 부모 역할을 하려고 애쓰지만 둘만 있을 땐 어색한 룸메이트처럼 느껴집니다. 그날 밤 저는 조용히 안방 문을 닫고 불을 끄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선 감정이 더 또렷하게 보이거든요. 그 사람의 등이 보였습니다. 등을 돌린 채 자고 있었고 저도 말없이 누웠습니다. 서로에게 등을 돌리고 자는 부부. 그게 요즘 우리의 현실입니다. 태수 씨가 언제부터 이렇게 변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변한 건 저일 수도 있겠죠. 아이 낳고 경력 단절되고 다시 일 시작하면서 너무 많은 걸 혼자서 안고 살다 보니 감정이 메말랐나 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쯤은 그 사람이 제게 말을 걸어줬으면 했어요. 요즘 힘들지 않아? 라는 말 한마디. 그게 뭐라고 그렇게도 기다리게 되는 걸까요? 준혁 씨는 자꾸만 생각났습니다. 아니, 그보다는 그 사람이 던졌던 시선이 떠올랐어요. 관심, 미안함, 그리고 이해. 그런 눈으로 저를 바라보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 한쪽이 흔들렸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다시 정신을 다잡았습니다. 가정이 있고 아이들이 있고 남편이 있고 이 삶은 제가 선택한 거니까요. 누군가의 눈빛만으로 흔들리면 안 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마음을 접었습니다. 그런데 접은 마음은 자꾸만 손끝을 비집고 나오려 하더군요. 다음 날 아침 식탁 위엔 태수 씨가 급하게 놓고 간 넥타이와 회의 자료가
흩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차곡차곡 접어두며 생각했어요. 우리가 과연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을까? 그건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모르겠다는 그 사실이 더 무서웠습니다. 아침 준비를 하며 둘째 아이의 숙제를 챙기던 중이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연필과 색연필, 메모지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죠. 그 사이에서 A 사용지 한 장이 눈에 띄었습니다. 낯익은 글씨체였어요. 자세히 보니 이력서 샘플이라고 적힌 문구와 아이의 이름이 함께 쓰여 있었습니다. 처음엔 웃음이 났어요. 초등학교 4학년이 이력서를 쓴다는 게 귀엽기도 하고 왠지 기특했거든요. 그런데 항목들을 하나씩 읽어내려가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장래희망 회사에 다니는 엄마. 이유 항상 바빠서 같이 못 놀아서 단 한 줄이었어요. 그 문장에서 아이의 감정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그날은 회사에서도 집중이 안 됐습니다. 머릿속에서 그 문장이 계속 맴돌았어요. 아이는 제가 일하는 이유를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이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지도 모르죠. 이해해야만 했던 거예요. 엄마가 항상 바쁘고 집에 있어도 피곤해서 웃지 않으니까요. 점심시간이 지나자 준혁 씨가 다가왔습니다. 커피를 한 잔 건네며 말했죠. 오늘 무슨 일 있으셨어요? 표정이 좀. 그의 물음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어요. 그 사람에게까지 내 아이 이야기를 꺼내는 게 이상하다고 느껴졌죠. 하지만 마음 한쪽이 따뜻해졌습니다. 누구라도 제 안색을 알아차려준다는 사실 하나로도 어딘가 구해지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날 저녁 태수 씨에게 그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식탁에 앉아 아이들 숙제를 보고 있는 중이었죠. 오늘 둘째가 이력서를 썼더라고요. 엄마가 바빠서 못 논다고 적었더라. 그랬더니 태수 씨는 고개만 끄덕이며 그래도 그런 생각을 하다니 똑똑한 애라고 말했어요. 그 말이 나쁜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너무 멀게 느껴졌습니다. 아이가 느꼈을 외로움을, 책임감을, 그 무게를 함께 나눠주겠다는 마음은 없었으니까요. 아이의 장난스러운 이력서가 저에겐 경고처럼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계속 가면 안 된다는. 저는 그날 밤 아이들 방에 들어가 아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아이는 왜 그래, 엄마? 라고 묻더군요. 저는 그냥 보고 싶었어 라고 대답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아이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동안 너무 놓치고 살았던 것 같았거든요. 식탁 위에 이력서 한 장. 그것이 제게 남긴 울림은 생각보다 컸습니다. 아이들은 말을 잘하지 않지만 그들이 던지는 작은 신호에는 큰 진심이 담겨 있다는 걸 다시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심 앞에 저는 어른으로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고민하게 됐습니다. 그날은 정말 평범한 아침이었어요. 이력서 사건 이후로 아이들 눈을 더 자주 들여다보게 되었고 어쩌면 그날도 그런 감정의 연장선이었겠죠. 저는 회사에 조금 일찍 도착했어요. 편집부에서 예정된 팀 미팅이 있었거든요. 회의실 문을 열었을 때 거기에 그가 있었습니다. 서준혁. 제 대학 시절 첫사랑이자 잊었다고 믿었던 이름이요. 오래전 창업 실패 후 외국으로 나갔다는 소식을 마지막으로 들었는데 이렇게 다시 마주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는 우리 잡지사에 인턴으로 들어왔고 마침 제가 담당하고 있는 기획회의에 배석하게 된 거였죠. 눈이 마주친 순간 숨이 막혔어요. 그도 저를 알아봤는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 한마디 하지 않았는데도 그 공간은 갑자기 너무 좁아졌습니다. 제 심장은 오래된 책장처럼 먼지를 일으키며 빠르게 넘겨졌고 평소보다 더 또렷하게 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회의가 시작되자 준혁 씨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여전히 단정했고 성실했고 어딘가 죄송하다는 감정을 머금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과거와 현재가 한 공간에 공존한다는 것이 이런 감정이구나 싶었어요. 회의가 끝난 후 그는 잠시 복도에서 저를 붙잡았습니다. 지원아, 아니, 팀장님. 이렇게 다시 보게 될 줄 몰랐어요. 그 짧은 말 속엔 참 많은 것이 들어 있었어요. 당황, 반가움, 미안함, 그리고 아직 정리되지 않은 무언가까지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죠. 우리 그냥 동료로 지내요. 그것밖에 할 수 있는 말이 없었거든요. 그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죠. 물론이죠. 그러나 그 말 뒤의 침묵은 너무 길었습니다. 가슴이 콕콕 쑤시는 감정이 밀려왔어요. 내 마음이 왜 이러지? 나도 모르게 되묻는 순간들이었습니다.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인천행 급행열차를 탔습니다. 괜히 이유 없이 바다를 보고 싶었거든요. 늘 그렇듯 바다는 조용했고 잔잔했습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고 사람들은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속에서 유일하게 눈물을 참느라 애쓰고 있었죠. 준혁 씨와의 재회는 감정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아직도 미안해한다는 것, 그리고 여전히 저를 편하게 바라본다는 것이 제겐 위로가 되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이 감정은 지금의 제 위치에서 가져서는 안 되는 거니까요. 그날 밤 태수 씨는 또 늦게 들어왔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거실에 앉아 있었고 그는 들어와 옷만 갈아입고는 바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대화는 없었고 눈길도 마주치지 않았어요. 무심한 일상이 반복될수록 저는 점점 외로워졌습니다. 그러나 그 외로움은 누군가로 채워질 수 없는 것이란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준혁 씨가 그걸 채워준다고 해도 그건 진짜가 아니겠죠. 그건 회피일 뿐이니까요. 그날 저는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지금 나는 무엇을 참는 걸까? 누구를 위해 참는 걸까? 점심시간이 가까워올 무렵 준혁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혹시 잠깐 시간 되세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업무상으로는 더 이상 회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어쩌면 제 마음도 무언가를 확인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는 회사 근처의 조용한 카페로 향했습니다. 오후 2시쯤 손님이 거의 없는 곳이었어요. 잔잔한 재즈 음악이 흐르고 햇빛이 창문을 통해 나무 결처럼 번지고 있었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그는 커피 2잔을 시켰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말이에요. 그는 천천히 말문을 열었습니다. 내가 너무 어렸고 무책임했어요. 지원이한테 상처만 남겼던 것도 알아요. 그 말이 나오자마자 제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머릿속은 하얘졌고
손끝은 얼어붙은 듯 떨렸습니다. 그냥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그 말을 못해서 계속 마음에 남아 있었거든요. 그는 그렇게 말하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저도 쉽게 입을 열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커피에서 김이 사라질 즈음 겨우 말했습니다. 나도 그랬어요. 당신한테 많이 기대했었고, 많이 미웠고, 근데 이제는 다 지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말끝을 흐리자 그는 고개를 들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다 지워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냥 덮어놓고 사는 거죠. 다들. 그 순간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예전에도 저를 바라보던 그 눈빛이었어요. 따뜻하고 부드럽고 미안한 눈. 거기엔 설명할 수 없는 무게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무게는 고요한 카페 안에서 더 크게 울렸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스스로에게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그냥 우연이다. 그도 나도 다 지난 일이니까. 그냥 감정이 잠시 흔들린 거야. 하지만 그런 말들은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불안을 완전히 덮지 못했어요. 그 불안은 태수 씨가 아닌 다른 누군가에게 마음이 움직일 수 있다는 것에서 오는 죄책감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아이들이 소파에 기대 자고 있었고 TV는 켜진 채로 화면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들의 이불을 덮어주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죄책감과 그리움, 고마움과 두려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누구도 모르게 제 안에서는 감정이 큰 소용돌이를 일으키고 있었죠. 그날의 커피, 그 조용한 카페, 흔들리는 눈빛. 저는 아마도 그 장면을 오래도록 기억하게 될 것 같았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아이들이 잠든 후 거실에 전등 불빛 하나만 켜놓고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손에는 회사에서 쓰던 회의록이 있었지만 눈은 한 글자도 읽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계속 그날 카페에서의 준혁 씨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의 말, 그의 눈빛, 그리고 내 마음속 흔들림까지요.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나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을까? 남편에게도, 친구에게도, 부모에게도, 아무에게도 내 감정이 이렇게 무너지고 있었음을, 마음이 텅 비어가고 있음을, 한때는 말하는 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감정을 솔직하게 털어놓는 게 제일 쉬웠던 사람이었죠. 대학 시절 친구들 사이에서도 그런 성격으로 통했어요. 하지만 결혼하고 아이 낳고 회사 그만두고 그 모든 순간들이 하나하나 제 입을 막았습니다. 참아야 한다는 말, 견뎌야 한다는 말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날 태수 씨가 퇴근하며 전화 한 통을 했습니다. 밥은 먹었어? 예전 같으면 그 한마디에도 웃으며 대답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그 말마저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그가 무심해서가 아니라 너무 오랜 시간 우리 사이에 대화가 없었기 때문이죠. 응. 애들 먹이고 나도 대충. 짧은 대답에 그는 그래, 고생했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전화는 끊겼습니다. 그 순간에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 감정이 망가져가고 있다는 걸 말하지 않았어요. 거실에 혼자 남아 조용히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대학 시절 쓰던 수첩이 있었어요. 오랜만에 펼쳐보니 연필로 휘갈긴 글씨들, 미처 지우지 못한 낙서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엔 이런 문장이 적혀 있더군요. 사람은 마음이 힘들 땐 꼭 말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감정이 고여서 썩어버린다. 그 문장을 보면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수첩을 닫았습니다. 그래요. 저는 그동안 너무 많은 감정을 안고 살았던 거예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혼자서만 사귀고 그래서 결국은 나 자신마저 잊게 된 거죠. 그날 밤 처음으로 제게 물었습니다. 한지원, 너는 지금 괜찮니? 그 질문은 너무 늦게 온 것 같았지만 그래도 시작이었습니다. 이제라도 묻기 시작했다는 것이 중요한 첫걸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도 모르게 나는 조용히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 울음은 오랜 시간 내 안에서 갇혀있던 외침 같았어요. 그 다음날 아침 눈을 떴을 때 창밖은 잔뜩 흐려 있었습니다. 날씨 때문이었을까요? 마음도 유난히 가라앉아 있었어요. 아이들 도시락을 싸고 등교 준비를 돕고 태수 씨의 셔츠를 다림질하며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를 시작했지만 손끝마다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출근길 지하철 안 저는 스마트폰을 내려두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곤 가방 안에서 어젯밤에 본 수첩을 꺼냈어요. 마지막 페이지, 그 문장을 한 번 더 읽었습니다. 사람은 마음이 힘들 땐 꼭 말을 해야 한다. 그 문장은 계속 제 안을 울리고 있었죠.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회의 준비에 쫓기듯 바빴습니다. 팀원들의 아이템을 점검하고 편집국과 기획안을 조율하느라 시간은 순식간에 지나갔어요. 그런 와중에도 준혁 씨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는 말을 걸지 않았지만 잠시 시선이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그 짧은 순간이 이상하게 길게 느껴졌어요. 점심시간 아무 말 없이 혼자 회사 근처 문구점에 들렀습니다. 작은 다이어리 하나를 샀어요. 누가 보는 것도 아닌데 굳이 예쁜 걸 골랐습니다. 그날부터 매일 밤 그 다이어리에 하루를 적기 시작했어요. 큰 사건이 없던 날에도 오늘도 무사히 넘겼다는 한 줄만이라도 꼭 남겼습니다. 그건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제 마음의 소리를 들으려는 시도였죠. 처음엔 한 줄 쓰기도 힘들었지만 며칠이 지나자 자연스럽게 손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 일기는 소리 없는 대화였고 저 자신과의 유일한 통로였습니다. 어느 날 밤 그 일기장에 이런 문장을 썼습니다. 나는 엄마지만 여자이기도 하고 직장인이기도 하고 여전히 누군가의 딸이고 친구이고 그런데 그 모든 역할을 하다 보니 정작 나는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 그 문장을 쓴 뒤 한참 동안 펜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너무 많은 것을 내려놓았고 너무 많은 것을 짊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라도 내 감정을 말로 적기 시작한 것이 작지만 중요한 저항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태수 씨는 출장지에서 전화했어요. 이번 주는 금요일에 들어갈 것 같아. 저는 그래요라고만 답했습니다. 더 이상 기대하지도 실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서 멀어진 걸 알면서도 꺼내지 않는 말들을 쌓아가고 있었죠. 침대에 누워 조용히 다이어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오늘은 나를 조금 더 안아주었다. 사무실에서의 일상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매일 마주하는 풍경은 같았지만 제 마음이 예전과 달라져 있었어요. 달라진 건
아마도 제 아내 시선이었을 겁니다. 외부보다 내면을 더 자주 들여다보게 되었거든요. 그날은 퇴근 후 팀 회식이 있었습니다. 간단한 회식이라고 했지만 저는 아이들 생각에 오래 머물 수 없었습니다. 몇 잔의 술이 돌고 웃음소리가 오가는 사이 슬며시 핸드백을 챙겼습니다. 그때 준혁 씨가 뒤따라 나왔습니다. 같이 걸을까요? 그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죠. 회사 근처의 골목길을 천천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밤 공기는 서늘했고 도심의 소음은 점점 멀어졌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걸었습니다. 가끔은 이렇게 조용히 걷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네요.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그러자 준혁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렇죠. 예전에도 그랬어요. 우리 아무 말 안 해도 잘 통했었죠. 그 말에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맞아요. 예전엔 그랬어요. 말 없이도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했던 시절이 있었죠. 그렇게 걷던 어느 순간 인도에 있던 작은 턱에 발이 걸렸습니다. 저는 몸의 균형을 잃고 앞으로 휘청였고 그 순간 그의 손이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의 손이 제 손등을 감쌌어요. 잠깐이었지만 그 온기를 느꼈습니다. 너무 따뜻해서 그만큼 낯설고도 익숙해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저는 얼른 손을 뺐습니다. 괜찮아요? 그는 놀란 얼굴로 물었습니다. 네, 그냥 잠깐 놀랐어요. 저는 괜히 핸드백 끈을 조정하며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날 이후 그 손의 온기가 자꾸만 생각났습니다. 아이들을 안을 때와도 남편과 손을 잡았던 기억과도 전혀 다른 감각이었어요. 그래서 더 혼란스러웠습니다. 나는 이 감정이 그저 그리움의 착각이라 믿고 싶었어요. 아니, 믿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다이어리에는 이런 문장을 쓰고 말았습니다. 그의 손이 내 손에 닿았을 때 나는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오래도록 느끼지 못했던 어떤 따뜻함. 저는 스스로가 무서웠습니다. 이 감정을 인정하면 지금의 모든 것을 무너뜨리게 될 것만 같았거든요. 그래서 더 조용히, 더 천천히 그 감정과 거리를 두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자꾸 그 방향으로 기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태수 씨는 예상보다 일찍 집에 왔습니다. 아이들이 방에서 숙제를 하고 있을 때였고 저는 주방에서 내일 아침 반찬을 준비하고 있었죠.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자동으로 왔어요? 라고 말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짧은 응 뿐이었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와이셔츠 단추를 풀며 옷을 벗었고 저는 그 셔츠를 받아 세탁기에 넣으려 했습니다. 그때 아주 익숙하지 않은 향이 느껴졌습니다. 분명 내가 쓰는 섬유유연제 향도 그가 평소에 뿌리는 향수도 아닌 다른 냄새였어요.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손끝에 감긴 와이셔츠의 촉감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그 옷에선 은은한 여성용 향수가 배어 있었습니다. 순간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추측은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본능적으로 그건 내가 모르는 냄새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이거 어디서 났어요?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그는 무심하게 대답했어요. 아, 회의 끝나고 술자리에 누가 앉고 인사하더라고. 그때 묻었나 봐.
그 말은 자연스러웠습니다. 어색하지도 않았고 당황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게 더 이상했어요. 정말 아무 일 없었다면 이렇게 침착할 수 있을까? 아니, 나는 왜 의심부터 하고 있는 걸까?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든 후 저는 거실에 홀로 앉았습니다. 낮에 있었던 준혁 씨와의 산책이 떠올랐고 지금 태수 씨의 셔츠에서 느낀 낯선 향도 떠올랐어요. 두 사건은 전혀 연결되지 않았지만 제 마음속에서 서로를 비춰주는 거울 같았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과의 감정에 흔들리고 있고 그는 이미 어떤 감정이 끝났을지도 모른다. 다이어리를 펼쳐 그날의 한 줄을 적었습니다. 나는 오늘 의심보다 더 무서운 건 무관심이라는 걸 배웠다. 그날의 밤은 길었습니다. 한 번도 말을 걸지 않은 태수 씨, 아무런 표현도 없는 그의 얼굴, 그리고 그런 그를 보며 더는 울 수조차 없었던 제 마음. 이제는 외로움조차 말할 수 없는 관계가 되어버린 걸까요? 우리는 언제부터 서로를 이렇게 외면하게 된 걸까요? 주말 아침 아이들은 만화 영화를 보며 웃고 있었고 태수 씨는 소파에 누운 채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주방에서 멍하니 커피를 타고 있었죠. 컵 안에서 커피가 저어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오늘 어디 가요? 아이가 물었습니다. 아니, 그냥 집에 있자. 태수 씨가 대답했고 아이는 다시 TV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말은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 하는 말 같았어요. 오늘도 우리는 집에 있을 뿐이다. 설거지를 마치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한동안 미뤄뒀던 옷장 정리를 시작했어요. 옷들을 하나씩 꺼내며 접다 보니 예전에 자주 입던 셔츠 하나가 나왔습니다. 임신 전 회사 다닐 때 자주 입었던 셔츠. 손끝으로 천을 쓰다듬다 문득 그 셔츠를 입고 태수 씨와 함께 제주도에 갔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때 우리는 많이 웃었고 서로 사진도 찍어주고 아이스크림 하나를 같이 나눠 먹었죠. 그땐 왜 그리도 사소한 것들이 좋았을까? 그렇게 속으로 중얼거리며 옷을 접던 손이 멈췄습니다. 그날 오후 태수 씨는 방문을 닫고 혼자 컴퓨터를 하고 있었고 저는 안방에서 아이들과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방, 서로 다른 공간. 그런데 그 물리적인 거리보다 마음의 거리가 더 멀게 느껴졌습니다. 저녁 무렵 갑자기 비가 쏟아졌습니다. 창문을 열어놓은 작은 방으로 비가 들이쳐 커튼이 젖었어요. 허둥지둥 커튼을 걷으며 창문을 닫는 순간 책상 위에 놓인 태수 씨의 노트북 화면이 켜진 채였죠. 무심코 스쳐 지나가려다 멈췄습니다. 화면에는 메신저 창이 떠 있었고 낯선 이름의 대화창이 열려 있었습니다. 몇 줄의 대화, 그리고 이모티콘, 하트. 순간 머리가 새하얘졌어요. 저는 아무것도 보지 못한 척 조용히 창문을 닫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방 안은 조용했고 아이들은 고른 숨을 쉬며 자고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일어나 다이어리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썼어요. 그의 방에는 내가 없었다. 나의 방에도 그가 없다. 우리는 이제 서로의 방을 닫고 살아간다. 그 문장을 쓰고 펜을 내려놓았을 때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걸 어떻게든 마주해야겠다는 결심이 들었습니다.
비가 내리는 월요일 아침, 지하철역 입구에 우산을 들고 서 있던 저는 누군가의 그림자에 잠시 놀랐습니다. 고개를 들자 준혁 씨가 우산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같이 갈래요?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고, 저는 무심코 고개를 끄덕였죠. 두 사람 사이 우산 하나. 빗소리는 요란했지만 그 안은 조용했습니다. 조용하지만 묘하게 안정되는 공기. 그 순간이 너무 익숙하고도 낯설었습니다. 아까부터 기다렸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마주쳤어요. 그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지하철역까지의 짧은 거리였지만 그 안에서 많은 말이 오갔습니다. 요즘 얼굴이 많이 힘들어 보여요. 그는 걱정스레 말했고 저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좀 그런가 봐요. 많이 지치고 있나 봐요. 누구한테도 말 못하겠죠? 그 말에 저는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그래요, 그랬어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감정들. 저를 무너뜨리는 현실 앞에서 책임이라는 이름 아래 다 숨겨왔던 것들이었습니다. 역 입구에 도착했을 때 그는 우산을 저에게 건넸습니다. 가지고 가요. 저는 하나 더 있어요.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 보여서요.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날 저는 그 우산을 들고 지하철을 탔습니다. 비에 젖은 우산 끝에서 물방울이 또르르 흘렀고 제 마음속 감정도 그 방울처럼 흘러내리는 기분이었어요. 지하철 창 밖으로 흐릿하게 보이는 풍경을 바라보며 나는 다시 다이어리를 꺼냈습니다. 비 오는 날 그와 우산을 나눴다.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지만 내 마음은 들킨 것 같았다. 그날 하루 종일 책상 한 구석에 그의 우산이 놓여 있었습니다. 회색 바탕에 얇은 선이 들어간 단정한 우산. 마치 그의 성격을 닮은 듯한 모양이었어요. 그 우산을 볼 때마다 마음이 묘하게 떨렸습니다. 그리고 문득 생각했습니다. 지금 내가 흔들리는 이유가 외로움 때문이라면 그 외로움을 채우는 방식이 이래도 되는 걸까? 그건 정당할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마음이 자꾸 그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퇴근길 다시 비가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그 우산은 그대로 책상 위에 두고 나왔습니다. 제 감정이 더 깊어지기 전에 조금은 멀어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그 거리감이 오히려 더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오후 회의가 끝난 뒤 사무실로 돌아온 저는 책상 위에 놓인 작은 쪽지를 발견했습니다. 옥상, 잠시만요. 짧은 문장, 서준혁 씨의 글씨였습니다. 무심코 쪽지를 접어 주머니에 넣고 마음을 다잡고 옥상으로 향했습니다. 하늘은 회색으로 짙었고 바람은 약간 차가웠습니다. 옥상 한쪽 난간에 기대 서 있는 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제가 조심스럽게 묻자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지원 씨, 그냥 너무 오래 참는 것 같아서. 그 한마디에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나는 그날 카페 이후로 계속 생각났어요. 당신의 표정, 말투, 그리고 그 눈빛. 그는 고개를 들고 제 눈을 바라봤습니다. 지금도 힘들어 보이니까요. 그 말을 듣자 참았던 것이 터져 나왔습니다. 울음이었습니다. 저는 울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눈물이 제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조용히, 천천히 눈물이 흘렀습니다.
왜 나한테 이런 말을 해요? 울먹이며 말했을 때 그는 말없이 손수건을 꺼내 건넸습니다. 그 손수건은 따뜻했고 그 따뜻함이 더 슬펐습니다. 당신은 지금 너무 외로워 보여요. 그리고 나도 그래요. 두 사람 사이 말 없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바람이 불어 머리카락이 흩날렸고 제 눈물은 그 바람을 타고 멀리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괜찮아질 거예요. 꼭 뭔가 바꾸지 않더라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그저 감정적인 위로일 뿐인데도 그 한마디가 태수 씨에게서 들었던 어떤 말보다 더 깊이 박혔습니다. 그날 밤 다이어리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오늘 울었다. 그리고 누군가의 손수건을 받았다. 그게 사랑이 아니길, 그저 위로였길 바랐다. 하지만 마음은 점점 복잡해지고 있었습니다. 이 감정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어떻게 말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그날의 울음이 진심이었단 것만은 확실했습니다. 태수 씨는 요즘 더 자주 집을 비웠습니다. 해외 미팅이 늘었다는 말만 반복할 뿐 언제 출국하고 언제 돌아오는지도 이제는 미리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와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고 아이들도 아빠 출장 갔어? 라고 무심하게 묻는 게 일상이 됐죠. 그날도 그는 새벽 비행기로 출국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도 없이 조용히 나갔고 저는 출근 준비를 하며 그의 부재를 실감했습니다. 아침에 아이들 등교를 챙기고 지하철을 타기 전 커피를 사러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그때 진동이 울렸고 휴대폰 화면에는 서준혁이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오늘 점심 시간 돼요? 그는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한참 망설이다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점심시간 회사 근처 작은 분식집에서 만났습니다. 복잡한 곳보다는 편하게 숨 쉴 수 있는 곳이 필요했어요. 떡볶이와 김밥을 시키며 웃었죠. 우리 대학 때도 이 조합 진짜 많이 먹었잖아요.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 문득 물었습니다. 나 지금 되게 이상하게 보이죠? 그는 놀라지 않고 대답했어요. 아니요. 오히려 지금이 가장 솔직해 보여요. 가끔 생각해요. 내가 그냥 회사 그만두고 애들도 좀 크면 내 인생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그 말은 사실 누구에게도 해본 적 없는 말이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제 말을 듣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보기에 나는 괜찮아 보여야 하잖아요. 직장인으로도 엄마로도 아내로도. 근데 그 괜찮음이 나를 다 갉아먹는 것 같아요. 그는 조용히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말했어요. 지원 씨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역할들 사실 안 괜찮아도 돼요. 그 말에 저는 다시 울컥했지만 눈물은 삼켰습니다. 그저 깊은 숨만 내쉬었습니다. 점심시간은 빠르게 지나갔고 우리는 각자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아무 일 없던 것처럼요. 하지만 그날 밤 다이어리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내 하루를 누구에게 이야기했다. 그게 얼마나 큰 일인지 말로 다 못하겠다. 그 누구도 몰랐던 내 하루. 아이들 앞에선 웃고 회사에선 일 잘하는 척하고 집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 했던 그 모든 순간들. 오늘은 그 척이 조금 덜했던 날이었습니다. 주말 오후 아이들과 마트에 다녀온 후
거실 한켠에 쌓아두었던 오래된 상자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새학기가 다가오니 불필요한 물건을 버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상자 안에는 예전 태수 씨와 함께 찍은 사진들, 아이들이 어렸을 적 그려준 그림들, 그리고 한참 전 제주도에서 사온 자개 앨범도 있었습니다. 그 앨범을 펼치는 순간 가슴 깊은 곳에 묻어뒀던 기억이 하나둘씩 피어올랐어요. 그 사진 속에 우리는 웃고 있었어요. 진심으로 아무 계산 없이 한 장 한 장 넘기다 문득 그때 입었던 셔츠, 아이가 안기던 방식, 바닷가에서 장난치던 목소리까지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그 순간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우리는 분명 사랑했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멀어졌을까? 다시 상자 뚜껑을 덮으며 생각했습니다. 사랑은 기억 속에서 멈춰 있고 현실은 멈추지 않고 흐른다고. 나는 그 사이에서 너무 오래 서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태수 씨는 늦게 들어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그의 피곤한 얼굴이 보였죠. 저는 밥 데워줄까요? 라고 물었고 그는 됐어. 그냥 잘게.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못했습니다. 그저 다시 방으로 들어가 상자 위에 손을 얹었죠. 그리고 그날 밤 다이어리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 집안에는 너무 많은 기억이 있다. 그래서 떠날 수가 없다. 아니, 아직은 떠날 용기가 없다. 기억은 무겁습니다. 따뜻하지만 아프고 웃기지만 눈물 나게 만듭니다. 그래서일까요? 저는 여전히 이 집안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된 사진 한 장처럼 그대로. 그날 밤 거실에 앉아 홀로 와인을 마시던 저는 테이블 위에 두었던 태수 씨의 노트북을 다시 쳐다봤습니다. 열어보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그 노트북 안에 나 없이 이어졌던 대화들이 있다는 걸 알기에 그냥 조용히 바라봤을 뿐입니다. 이혼이라는 단어는 머릿속에 이미 여러 번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입 밖으로 낸 적은 없었습니다. 부모로서, 배우자로서의 책임이 나를 붙들고 있었죠. 그리고 그 무게를 견디는 것이 내 몫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날은 왠지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아이들이 자고 있는 방문을 조심히 닫고 외투를 걸치고 무작정 집을 나섰어요. 어딘가로 가야 할 이유도 없었고 누군가를 만나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아무도 없는 공간이 필요했어요. 밤늦은 카페에서 앉아있던 중 핸드폰 화면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준혁 씨였습니다. 괜찮아요? 라는 짧은 메시지.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오늘은 그냥 혼자 있고 싶어요. 라고 답했습니다. 그에게는 미안했지만 그날만큼은 누구의 위로도 필요 없었습니다. 제 감정의 진폭을 정리하고 싶었으니까요. 카페 유리창 너머로 빗방울이 하나둘 맺혔고 어둠은 점점 짙어졌습니다. 문득 다이어리를 꺼내 이렇게 적었습니다. 지금 내 안에는 너무 많은 대화가 있다. 하지만 그 누구와도 나눌 수 없다. 아니, 나누고 싶지 않다. 그날의 침묵은 나에게 주어진 선물 같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스스로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간. 그건 외로움이 아니라 치유의 과정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며칠 후 늦은 저녁, 태수 씨가 갑작스럽게 귀가했습니다. 출장이 일찍 끝났어. 무심한 목소리, 아무렇지 않은 표정. 하지만 그의 셔츠 소매에서 나는
낯선 향수 냄새는 너무 뚜렷했어요. 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물어보지 않음으로써 그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당연하다는 듯 내 옆을 지나쳤습니다. 아이들 방 앞에서 서성이던 그는 잘 자고 있어? 하고 묻더니 곧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평소보다 부드러운 말투로 말을 걸었습니다. 주말엔 가족끼리 나들이 갈까? 무심한 듯 던진 그 말은 오히려 내 심장을 더 세차게 쳤습니다. 왜 이제서야? 라는 생각과 함께 늦은 후회의 느낌이 묻어났습니다. 그날 밤 욕실 거울 앞에 선 저는 속으로 계속 물었습니다. 이 결혼 어디까지 유지해야 할까? 그리고 나는 지금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결국 다이어리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진실을 모르는 게 나을 때도 있다. 하지만 거짓은 결국 집안 구석구석을 무너뜨린다. 이제 저는 그 무너진 벽 사이에 서 있었습니다. 말할 수도 떠날 수도 없는 채로 일요일 아침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저에게 아들이 다가왔습니다. 8살인 아이는 조심스레 제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는 왜 요즘 자주 집에 안 와? 순간 숨이 막히는 듯 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아빠가 일이 많아서 그래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아이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엄마는 안 힘들어? 그 말에 울컥했습니다. 아직 어린아이가 제 감정을 알아챘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엄마는 괜찮아. 우리 아들이 있어서 힘이 나. 그렇게 말했지만 목소리는 떨렸고 아이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이의 작은 손은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그 손에 매달려 저는 무너질 뻔한 마음을 다잡았죠. 그날은 아이와 하루 종일 함께 있었습니다. 장난감을 정리하고 케이크를 만들고 동화책을 읽으며 밤이 되자 아이는 잠자기 전에 말했습니다. 엄마는 세상에서 제일 착해. 그 말을 들은 순간 마음 한구석이 아릿하게 울렸습니다. 내가 선택하는 모든 일이 이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 다이어리를 펼쳐 이렇게 썼습니다. 아이의 한마디가 나를 다시 일으켰다. 나는 지금 무너질 수 없다. 아직 지켜야 할 세상이 있다. 그날 밤 아이의 숨소리를 들으며 저는 잠들었습니다. 아주 오래간만에 마음이 조금은 편안했던 밤이었습니다. 준혁 씨와의 점심이 다시 몇 번 이어졌습니다. 별다른 의미 없이 그저 편한 대화를 나눌 수 있어서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그때 나랑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못했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움찔했지만 그것이 진짜 감정인지 아니면 현실에서 도피하고 싶은 감정인지 헷갈렸기 때문이죠. 그날 이후 준혁 씨는 조금씩 선을 넘기 시작했습니다. 퇴근 후 커피를 건네며 손이 닿는 시간, 갑작스레 전화를 걸어 괜찮냐고 묻는 시간. 그런 순간들이 이어지면서 저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어느 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난 그때도 널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지금도 그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동시에 무서웠습니다. 내 감정이 무너질까봐, 그 감정이 아이들과 지금의 삶을 뒤흔들까봐. 집에 돌아오는 길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아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맑은 눈, 걱정스러운 눈.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사랑이 아니라 착각일지도 모른다. 외로움이 만든 틈, 그 안에 누군가가 들어왔을 뿐이다. 그날 밤 다이어리에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준혁 씨에게 끌린 게 아니라 그냥 나 자신에게 도망치고 싶었던 거다. 책임은 사랑보다 더 무거운 말이다. 그리고 나는 아직 그 책임을 내려놓을 수 없다.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르게 울었습니다. 정리하려는 울음이었고 떠나보내려는 울음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국 거실에 홀로 앉아 태수 씨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이대로 계속 가는 게 맞을까? 그는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보더니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요즘 많이 생각했어. 우리가 왜 이렇게 된 건지. 대화는 길지 않았습니다. 감정도 크지 않았어요. 오히려 담담했습니다. 서로의 실수와 무관심, 감정의 공백이 얼마나 깊었는지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깊이를 메우기엔 우리가 이미 너무 지쳐 있다는 것도. 아이들은 어떻게 하지?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아이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잠들기 전 제 손을 꼭 잡던 아들, 엄마 품에 안기며 웃던 딸. 그리고는 말했습니다. 아직은 함께 있어야 해. 둘 다. 우리 셋 다. 결론을 내리지 않은 채 대화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우리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서로를 조심스럽게 대했고 말수가 줄어들었고 일상은 이전보다 조용해졌습니다. 다이어리 마지막 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사랑이 끝났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건 아니다. 남은 것들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오늘도 하루를 버틴다. 그 밤 한 장의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라 어쩌면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봄이 오기 전 아이들과 함께 인천 바닷가로 향했습니다. 아직 바람은 차가웠지만 하늘은 맑았고 바다는 평온했습니다. 아이들은 모래사장을 뛰어다니며 웃었고 저는 그 모습을 멀찍이 앉아 바라봤습니다. 태수 씨도 함께였지만 우리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이들 앞에서는 자연스러운 척을 했습니다. 그날의 바다는 모든 걸 알고 있는 듯 조용히 우리를 감싸주었습니다. 그날 밤 숙소 테라스에서 저는 바다를 보며 마지막 다이어리를 썼습니다. 이제 나는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다시 생각해 보려 한다. 다시 시작할 용기는 아직 없지만 멈추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걸 배웠다. 준혁 씨에게는 따로 작별 인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연락처도 지웠고 다만 마음속으로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있었기에 저는 스스로를 다시 돌아볼 수 있었고 이 삶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알게 되었으니까요. 태수 씨와 저는 이혼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시 사랑하게 된 것도 아닙니다. 그저 아이들과 하루를 살아가기 위해 같은 공간에 머무르고 있을 뿐입니다. 그게 비극일 수도 희망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적어도 지금은 이 평온함 속에서 서로를 해치지 않는 방법을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정말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다는 말이 없었고 저는 그 침묵 속에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제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